네, 안녕하세요. 국토부 주택정비과 현재는 이제 주택주거정책관으로 이제 옮겼는데요. 저희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제 주택 공급 추진 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주택 공급 추진 본부에는 이제 주택 공급 정책관이랑 주택 정비 정책관 두 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각 1국에는 6개의 과가 있고 저희는 2국, 1국 1과로 주택 정비 정책과로 되어서 기존에 있던 업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가져가고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25년 정비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PT의 순서는 이제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기초적인 정비사업의 개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통계, 정비사업 기본 절차, 정비사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97 대책을 공급 대책으로 발표를 하여서 총 135만 가구를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23.4만 호를 공급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추진 기준은 26년에서 30년도까지로 해서 착공 기준으로 뽑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비 사업 정책 방향을 위해서 저희가 도정법, 아까 설명해 주신 도정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9월에 이미 발의를 하였고, 그리고 12월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1월에 다시 한 번 더 법안 소위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통과를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비 사업의 개요입니다. 정비 사업이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 환경이랑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이 법이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있는 건데요. 이게 2002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그 전에 도시 재개발법, 주택 촉진 건설법, 현재의 그 주택법이죠. 거기에 있는 각각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제정을 한 법입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이제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기준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도로나 공원 등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시력은 좀 많이 낮아진 경향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단지형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으로 구별을 많이 하고, 저층 구역에 다양한 넓은 구역을 할 때는 재개발 사업으로 구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에서 공공이 수용 또는 관리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제 한 95% 정도가 민간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외에서 이제 신탁 방식이나 공공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그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등에서 했었던 사업을 따로 나눠져 있었던 게 18년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개발 사업으로 다시 포함이 되어서 재개발 사업에서도 이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사업의 종류로 이제 대표적인 법 3개가 정비 사업이나 재정비 촉진 사업, 이제 노후 도시 정비 사업이 있고, 그 외에도 소규모 도시법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도시정비법이랑 아래에 있는 재정비 촉진법이랑 노후 도시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정비법은 사업법이라서 이제 사업 시행 절차 등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대신 아래에 있는 재정비 촉진법이랑 노후 도시법은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사업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법이랑 노후 도시 정비법 같은 경우에 재정비 촉진 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노후 도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일명 신도시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전국에서 한 13개 지자체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기존에 있던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도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이랑 노후 도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촉진 지구랑 노후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촉진 계획,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일종의 존을 설정을 하여서 그 존 내에서 이제 좀 더 혜택을 더 주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주는 등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촉진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촉진 계획이랑 특별 정비 계획 같은 경우에 이걸 세우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 시작될 때 다시 정비 계획이나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촉진 계획이랑 정비 계획을 만들었을 때 도정법에 따른 정비 계획을 수립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촉진 계획이랑 특별 정비 계획까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으로 사업 시행 절차로 이루어지게 하면 됩니다. 현재 정비 사업의 그 시행자 방식으로 조합 방식이랑 공공 시행 방식, 신탁 방식이 크게 있는데요. 조합 방식은 그 가장 많이 알고 계시듯이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공공 시행 방식은 주로 LH 등에서 하고요. 서울은 SH, 경기도는 GH 등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공 시행 방식이나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모든 걸 LH나 신탁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공 시행 방식 같은 경우에도 주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조합 방식이랑 그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사업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 이제 가족 친척끼리 해외여행을 가게 될 때 먼저 친척들끼리 알아서 가는 자유여행이 있고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조합 방식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유여행을 가는 거고요. 공공시행 방식이나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친척들끼리 가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고 어디를 가고 싶고 뭘 먹고 싶고가 잘 결정이 되고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게 되면 해외여행이 추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 공공시행 방식이나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계속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고 뭘 먹는 게 좋고 어떤 게 하는 게 좋을지를 잘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시행 방식,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에서 전문성이 있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여행사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공공시행 방식,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 한 3%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비를 지원해 줄 예정인데 그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합 방식, 그러니까 친척끼리 여행을 가는데 그 약간 단점으로는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고 기간이 지연되고 그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비 사업의 특징으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의 법,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하나의 법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하나의 노후 지역의 관리 방향, 하나의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이때 이제 정비 구역 지정이랑 정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2002년도 그때 트렌드가 약간 구역 지구 지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하나로 한 번에 하자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현재 도시정비법을 보게 되어도 정비구역 지정이랑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시면 선계획, 후개발로 해가지고 난개발 방지 확대를 위해서 개념을 신설하였고요. 현재 2002년 이전에는 노후주택 등 철거 및 신축 중심의 개념이었는데 2003년 이후에는 정비 기반 시설 중심으로 계획적 관리, 정비의 개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역사가 엄청 좀 유구한데요. 1962년도에 마포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단지형 정비 사업을 한 이후로 이제 도심지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기존에 멸실되는 주택 대비 신축되는 대비가 한 1.3배, 그러니까 30% 정도가 더 증가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시공, 사업 시행은 시행자가 주관을 하게 되고 조합이 전문성이 약간 낮은 거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 제도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비사업의 통계 관련인데요. 정비사업의 통계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착공, 준공의 순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제 뉴타운이 다수 지정이 되면서 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급격하게 늘었다가요. 그 다음부터 이제 11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정비구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그런 걸로 돌리자라는 서울의 그 정책 기조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약간
구역 지정이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도심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는 이제 정비 사업만 한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한 5에서 6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을 하였을 때 위에서 보시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 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급격히 증가했던 게 이제 그 이후 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정비구역 지정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을 하여서 그 이후로 17년도부터 사업 시행 인가도 함께 같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착공 같은 경우에도 사업 시행 인가에서부터 착공까지도 한 4, 5년 걸리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4, 5년 걸리게 되어서 이제 착공도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쭉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로 지금 감소를 하게 되었고 현재 24년도, 25년도에 착공 물량이 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대부분 이제 35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이후로 아까 착공에서 그대로 거의 한 3년에서 4년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요. 기존에는 한 3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걸 파악을 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뭐 안전대책법이나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한 4에서 5년 정도 준공 걸리는데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정비사업 통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현재 이 정비사업 통계는 이제 25년도 3월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현재 전국 같은 경우에는 한 120개 구역에서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랑 재건축 사업이 한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그 현재 공급 예정 세대는 한 116만 세대인데 모든 세대가 다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파악을 좀 해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이제 완공까지가 한 70에서 80% 정도 성공률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예정이 한 116만 세대에서 7, 80%면 한 70에서 80만 세대가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대부분 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도권에서 한 800개, 그 외에서 이제 400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5년 9월 기준으로는 약간 좀 더 늘어서 한 120개가 약간 더 넘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비 사업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는 2020년도에 한국 부동산에서 건국대한테 용역을 하여서 나온 자료인데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조합 설립까지 한 3년, 조합 설립에서 사업인가까지 3년, 사업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2.5년, 관리처분에서 착공까지 2년, 그 다음에 이제 착공에서 준공까지 대략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총 한 14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이 기간에서는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안전진단, 현재의 재건축 진단 같은 경우에 한 1에서 2년 더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은 한 15에서 16년 정도 걸리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심 개발 사업 방식 중에 소요 기간이 상당히 긴 사업이라서 정책이나 시장, 그 시행자 리스크 등 다양한 사업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평균적인 기간에 불과하고 이제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가는 것도 있고 좀 더 늦게 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뭐 아래 보셨던 정책이나 시장 리스크 등에 따라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다는데 이번에 뭐 6.27 대책이나 11.5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비 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시장에서 뭐 공사비 22년도, 23년도에는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많이 착공이 좀 늘어지고 분쟁도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도 그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좀 기간이 좀 긴 사업이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의 기본 절차는 이제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 행위가 있을 때 이 자체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인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인가를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 도시계획, 전문관리 등 협력업체의 기술 지원을 토대로 시행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는 시행자가 작성한 계획에 대한 동의 표시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권자인 그 지자체에서 동의를 통해서 수립된 시행자의 계획에 대하여 절차, 기준, 주변 여건 등을 검토, 심사하고 보완하여서 결정된 계획안을 인가하여 완성시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이게 큰 틀이고요. 그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통기획
같은 게 있어서 앞에 계획 수립 같은 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하여서 좀 더 빠르게 하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비 사업의 주요 절차인데 이제 가장 크게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전 고시 및 청산 같은 경우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도 많이 오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건의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현재 청산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배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산 제도에서도 이제 원래 한 1에서 2년이나 한 5년 이내에서 끝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 계획이랑 그 중간에 보시면 통합 심의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본 계획이랑 통합 심의만 서울시에서 하는 권한이 있고요. 그 외에 정비 계획이나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기초지자체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에서 시장 등 시장 군수 등이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이주 철거에서 허그 대출 보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던 정비 기간 사업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 나왔던 것을 이제 다시 여기 한번 대입을 해봤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에서 한 1년 정도, 추진해서 조합 설립 1.5에서 2년 이런 식으로 쭉 소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이제 착공에서 준공까지도 3에서 4년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때 35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0개월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97 대책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9월 7일에 발표를 하였고 이때의 가장 큰 목표가 이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실소유자에게 충분히 공급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30년도까지 23.4만 호를 착공을 지원을 하자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때 이제 민간과 공공의 이익 균형 원칙 하에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보완하여 수도권의 공급을 촉진하자를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 국정과제에서도 이러한 의사를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국정과제에서도 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이제 국정과제로 하였고 그 대신에 그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고 개발 이익도 이제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 필요성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으로 먼저 절차 개편을 통해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이제 자신의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곧 사업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더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수록 금융 비용이 더 낮아지게 되어서 사업성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먼저 계획을 동시 처리하는 거에서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제 구역 지정을 할 때 주민 공람이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병행을 허용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시정비법에서도 꼭 순차적으로 하라는 표시는 없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병행을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기본 방침 개정을 하여서 병행이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정비촉진법 같은 경우에도 구역 지정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공청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병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현재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업 시행자가 요청 시에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그 도시계획위원회나 이제 사업인가 통합심의를 병행하도록 하고요. 현재도 이제 도계위랑 사업인가 통합심의가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사업 시행자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병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래 표시에서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계획 수립을 함께 통합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조합 설립에서는 이제 동의 간주 특례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에서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착공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도 할 예정인데
이전에는 이제 조합에서만 이제 초기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추진위에서도 이제 빌려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조합 융자 한도도 기존 18에서 50억에서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합이 설립이 하게 되면 이제 시공사도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가 선정이 된 다음부터는 시공사로부터 이제 대출이 가능해서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 약간 좀 자유로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추진이나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빌리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에 대해서도 10에서 15억 정도 이제 초기 사업비를 허그 보증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도 2.2% 정도밖에 안 돼서 현재 기본 금리보다 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26년도에는 좀 더 낮은 금리로 특판을 해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특판을 이루어져서 이제 좀 더 싼 금리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현재 추진 단계나 뭐 그 전 단계이시다 싶으면 이제 초기 사업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면서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낮은 금융 비용으로 추진을 하게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간주 특례를 확대할 예정인데 현재 아래 표를 보시면 조합 방식이랑 공공 방식이랑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조합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합 방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입안 요청을 하고 정비 계획에 입안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할 때 각각의 단계에서 동의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1번 입안 요청에서 그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 제한일 때 토지 등 소유자 50%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할 때도 50%, 그 조합 설립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75%,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70%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행에서는 이제 입안 요청이랑 입안 제한, 추진위 구성 같은 경우에 서로 상호 간주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 인가에서 간주 가능했었는데 제일 위에는 1, 2번 그러니까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조합 설립 인가로 이제 동의 간주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그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정비 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 요건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입안 제한을 할 때 50%에서 30%를 뺀 20%포인트만 더 요건을 받으면 되었고 그때 받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추진위 구성이 되게 되겠죠. 50%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합설 인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재건축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 70%면 이제 50%를 뺀 20%포인트만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존 현행에 대해서는 애초에 30%랑 그 20%포인트가 입안 요청이랑 입안 제한에서 받은 거라서 이게 간주가 안 되어서 조합설 인가를 위해서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 70%포인트를 그대로 다 다시 받았어야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을 통해서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한에서 받은 그 동의 간주에서도 조합설 인가에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간주되도록 하여서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공공 방식이나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한 이제 이 두 가지 1, 2번끼리는 서로 상호 간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안 제한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와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간주가 되고 추진위 구성이랑 사업 시행 지정에선 서로 간주가 되는데 이제 1, 2, 3번 서로 간에 상호 간주가 안 됐고 1번에서 4번이 동의 간주가 안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상호 간주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1, 2, 3, 4번, 1, 2, 3, 4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 간주가 다 가능하게 개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끔 입안 요청에서 30% 받고 입안 제한에서 50% 받았으면 당연히 추진위가 구성되는 거냐라고 약간 한 번씩 질의가 있는데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고 그 요건을 만족을 하면 그 대신에 요건 중에 하나가 토지 등 소유자 50%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건 간주를 하게 돼서 그게 충족이 되는 거지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한에서 50%포인트를 받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추진위가 바로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그 구성 요건을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시행 계획이랑 관리처분 계획을 할 때 사업시행 계획은 통합심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총회, 신청, 주민공람,
이제 관계기관 협의 인가를 하게 되고, 관리처분 같은 경우에 이제 종전 자산평가, 분양 신청, 총회, 주민공람 신청, 부동산은 타당성 검증, 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총회를 이제 보시면 사업인가 계획이랑 관리처분 계획을 할 때 총회를 총 2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2번을 이루어지게 했던 것을 이제 뒤에 했던 총회를 앞으로 당겨올 수 있게 되면서 통합심의 이제 종전자산평가, 분양 신청하고 총회를 한 번만 열고 이제 사업시행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총회를 기존에 2번을 했었어야 되는 것을 한 번만 할 수 있게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투명한 그 조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원 해임 시 지자체의 그 해임 사유, 사업 영향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즉시 전문 조합 관리인 선임 등 정상화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제도가 들어간 게 뭐 일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조합장님의 입장에서 이제 비대위가 설립이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사업이 다툼이 있게 되는데, 비대위가 좀 강대해지는 경우에 조합장만 해임하는 게 아니고 임원진 전체를 해임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이 약간 좀 표류하게 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비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대출, 대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금융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업성이 좀 낮았던 곳에서 좀 격렬하게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 그래도 사업성이 안 좋았었는데 임원진이 전체 다 해임이 당하게 되면서 임원진이 새로 선출도 안 되고 이제 계속 표류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럼 사업성이 무제한으로 좀 낮아지는 사례도 있어가지고 표류되는 걸 완화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원을 해임하려고 하면 지자체의 뭐 해임 사유, 사업 영향들 신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임원진을 해임하게 되면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해임을 시키라는 약간 좀 의도가 있고요. 그 외에 조합 임원이 해임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좀 표류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하여서 정상화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사비 분쟁 같은 것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건설 도시 분쟁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하고요. 현재 이건 국토부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건축 분쟁 조정위, 건설 분쟁위, 이제 도시정비법에 있는 그 도시정비 분쟁위가 있는데, 이 모든 분쟁위를 이제 통합해서 하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설할 예정이고, 이 취지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건설이나 건축, 뭐 도시 같은 경우에 어느 위원회에 그 제소를 해야 될지 약간 좀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통합 분쟁위를 신설을 하여서 한 곳에서만 바로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 내부적으로 어느 위원회를 보내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창구 일원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제 고민을 줄여주고자 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도시 분쟁 조정위에 현재는 뭐 평형 배정에 대한 분쟁 같은 것만 하여서 이제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사비 분쟁 조정 권한도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공사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약간 좀 망설여졌는데, 이제는 현재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사전계약 컨설팅을 통해서 계약이 중요한 만큼 이제 어떻게 계약을 할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검증 제도를 하여서 어느 공사비 검증이 약간 좀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그 외에도 이제 공사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 기초지자체에 신청을 하여서 공사비 분쟁 전문가를 파견하게 되고, 그걸로도 이제 분쟁이 조정이 안 되게 되면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닌 도시분쟁위로 통해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신청 제도를 만들어서 총 4단계를 통해서 이제 공사비 분쟁을 좀 해소해 보자라는 좀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총회 전에 감정평가액을 통지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공람을 병행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건 아래 이제 현행과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종전 종후 평가액 등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총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공람 공고를 하게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을 그 공람 공고를 먼저 해야 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좀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관리처분 계획 공람 공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총회를 하게 할 예정이고요. 사업인가 고시 전에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명문화를 할 예정인데, 이것도 현재 먼저 선정 공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이제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어서 이걸 명문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아래 있는 현행이랑 개정사항을 보시면 현재에서는 이제 사업인가 신청을 하고 사업인가 고시, 그다음에 선정 공고 및 선정, 계약 체결,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고 및 선정이랑 계약 체결을 꼭 사업인가 고시 이후에 해야 되냐라는 의문점에서 선정 공고 및 선정을 하고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사업인가를 고시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제도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한 1, 2개월 좀 더 빨라지고 이제 위에 이제 공람 공고에 하서도 한 1, 2개월 빨라지고 아래에 있는 착준공 조결을 통해서 2주 후에 철거를 한다는 원칙 하에서 2주 완료 전에 철거 심의를 허용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1, 2개월 짧아지고 준공인가전 대지 확장 측량을 미리 실시하여서 이것도 1, 2개월이 좀 짧아지게 되면서 여기에서만 대해서도 한 최소한 9개월 정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완료 전에 철거 심의를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전까지는 이제 2주 완료를 꼭 끝나야 철거 심의를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도 철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아래에서도 이제 준공 인가를 하고 나서 대지 확장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었는데 이것도 미리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사비 상승 등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정비 사업의 제도 개선, 그러니까 주로 좀 사업성 개선을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건축 규제 완화로 보시면 유연한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 녹지 확보 기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인데 먼저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공원 녹지 확보 기준 같은 경우에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다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정비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예전에는 이제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확보를 했었던 것을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걸 예시를 들면 만약에 부지 면적이 7.5만 제곱미터였다 하면 이제 5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공원 녹지를 의무적으로 이제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제 7.5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공원 녹지를 의무 확보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되어서 사업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이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촉진법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이제 공원 녹지를 확보 기준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용적률 특례 확대가 있는데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때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전체 대지의 용적률 건폐율을 가중 평균화 적용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정비구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이랑 제2종 주거지역이 있으면 제1종에서는 200%까지 가능하고 2종에서는 250%까지 가능한데 특수한 높이 제한이나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제2종에서 200%까지 못 받아 먹었으면 1종에서 나머지를 받아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 법에 따라서는 1종에서는 200%를 넘으면 안 되고 2종에서는 250%를 넘으면 안 돼요. 2종에서 200%까지 못 먹었다 해서 1종에서 250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200%만 먹을 수 있었는데 현재 법을 개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중평균을 하여서 적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1종, 2종이 있었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25%로 기준을 하게 되어서 이 전에는 2종에서 200%, 1종에서 200%만 가능했다면 이제 1종에서도 250%까지 먹고 2종에서 200%를 먹는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하게 되어서 기존과 달리 이제 현행에서는 1종에서 이제 200%였던 게 250%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50%를 더 먹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사업성이 좀 더 개선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시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상향을 하여서 사업성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공공기여 말고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의무 임대주택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를 의무 임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형 건축비로 이미 법이 개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표준건축비로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건축비로 가져가게 되면 20년도부터 23, 4년도까지 표준형 건축비랑 기본형 건축비가 약간 좀 둘이 괴리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축비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가격이 그 전과 똑같이 표준 건축비로 기준이 되어서 사업성 개선이 좀 더 좀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현재 이걸 기본형 건축비 80%, 현재 법에서는 50% 이상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이제 시행령에서 한 80% 정도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산을 해보면 표준 건축비로 계산했을 때에 비해서 기본형 건축비가 80%로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이 1.5배 정도 더 올라가게 돼서 사업성이 그만큼 더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본사업비 보증 개선을 통해서 허그 본사업비 보증 대출 약 3에서 4%에서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 대여금의 범위 시기를 개선하려고 그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범위에 대해서도 그 브릿지 대출 등도 이제 대환이 가능하도록 더 추가를 하였고요. 현재에 따르면 브릿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보증 그 대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정비 기반 시설을 위해서 이제 무상양도가 되는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하여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인데요. 현재 사업 시행자가 이제 도로 공원들을 설치해서 그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대가로 양도 받을 수 있는 정비 기반 시설들 요건을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국유지랑 공유지가 있는데, 현재도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양도가 가능했었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무상양도가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선을 통해서 공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이제 무상양도 가능하게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소유였고, 이제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소유였기 때문에 기부 채납을 하게 되면 이제 지자체의 그 땅으로 옮겨지게 되어서 기존까지는 국유지를 이제 무상양도를 안 했던 건데, 현재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자체로 가게 되는 꼴이 되어서 이제 기재부 협의를 통해서 5년 한도로 이제 국유지도 무상양도가 가능하도록 이제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요. 이것도 이제 현재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그 포함이 되어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현황도로 그냥 국유지였을 때 40%가 있고 현황도로 공유지가 60%가 있었으면, 기존에는 60%만 이제 무상양도 가능했다면 이제는 그 60%가 아니고 이제 개발 전 현황도로 100% 모두 조합 등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가 가능하게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무상양도 종류를 확대를 할 예정인데, 이제 아래 보시면 현행에서 개발 전 그 정비 기반 시설 중에 도시계획 도로는 조합 등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무상양도 가능했는데, 도시계획에서 미결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유상 취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도시계획에 결정이 됐냐 안 됐냐는 뭐 알 수도 없었을 거고, 그 전에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이때까지 왜 도시계획 미결정은 이제 유상 취득을 하게 되었냐라는 점을 생각을 하여서 이제 현재 개선을 하게 되면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도시계획이 미결정된 곳 40%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을 했었어야 했으면, 이제는 이제 도시계획 미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상 양도가 가능하게 되어서 여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사업성이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 하는 건 5년 한도고요. 오른쪽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도 계속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현재 민간 정비 사업도 이제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공 정비 사업도 현재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LH 등을 주도로 해서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21년도에 들어온 제도라서 현재 막 착공까지 간 곳은 없긴 한데,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주도를 하여서 좀 더 분쟁도 완화하고 공공을 주도해서 이제 정비 사업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21년도에 도입이 되고, 법적 사항 용적률도 이제 좀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을 최고 수준을 확대하고, 그 대신에 이제 추가 인센티브 부여 시 공공임대, 공공기여 등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현재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2배까지 법적 용적률을 더 상향할 수 있었고, 공공 재건축은 1.0배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에 1.3배까지 총 가능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에 이제 그 역세권 사업은 1.2배, 그 외에 일반 민간 사업은 1.0배, 그리고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1.3배가 가능하게 되고, 노후계획 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1.4배를 받을 수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촉진구역에서는 1.2배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공공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1.3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제 아래 있는 추가 인센티브 부여 시에 공공임대, 공공기여 등도 그 추가 확대하는 내용은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원래 1.2배까지 가능했던 게 이번 법 개정이 된다면 1.3배까지 가능하게 되어서 0.1배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공임대,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했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공기여를 하도록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공공시행자 참여 확대를 통해서 공공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등은 시행자인 LH 등이 직접 보유,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LH 등에서 서울시에서 공공정비사업을 건설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의무화도 없고 서울시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걸 개선을 해서 LH 등이 직접 보유, 운영을 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고요. LH를 대표적으로 써놨는데 당연히 SH나 GH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SH에서 이제 건설하게 되면 SH에서 당연히 직접 보유, 운영을 하게 되고, GH에서 건설하게 되면 GH에서 직접 운영, 보유를 하게 됩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보전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주민이 공공시행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사업시행 수수료, 현재 한 총 사업비의 3% 정도 수준으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를 국가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촉진을 위해서 지원 비율을 차등하게 되는데, 예시적으로 현재 사업 시행자가 지정 후에 8년 내 준공시에는 15%, 그 외에는 10%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게 그 예시를 들어보면 총 사업비의 현재 3% 수준으로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사업 촉진을 위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후에 준공까지 한 9년이 걸렸으면 수수료에 대해서 10%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0.3%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년 이내, 그러니까 7년 만에 준공이 된다 하면 15%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한 0.45%를 지원을 해주는 그 효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재정착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 포함을 시킬 예정인데요. 현재 아래 표를 먼저 보시면 파란색 과제가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서 신설되는 제도인데, 먼저 주민 재정착 대책이 기본계획이랑 정비계획, 사업시행 계획에서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본계획에서부터 이주 수요 관리, 재정착 방안을 포함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임대주택 정보나 임대료 융자, 알선 등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이 재정착 대책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대책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이제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이제 수급 분석을 포함하고 이걸 기본 계획에서도 이제 수립을 하도록 예정이고, 정비 계획에서 이제 이주 수요 확대 시에 기본 계획 재검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주 수요가 확대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재검토를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임대주택 이제 공개 추첨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용적률 완화 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그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공개 추첨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인가를 그 좀 불허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현재 공개 추첨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 이미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일부 한강 주변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제 공개 추첨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일반 분양을 한 상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전에 공개 추첨을 이제 의무화하는 것을 이제 법제화할 예정이고,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전에 공개 추첨을 의무화하게 되면서 관리 처분 인가를 할 때 공개 추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서 약간 인가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의무 임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 추첨을 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이제 용적률 완화 시에 받는 공공기여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개 추첨을 하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공개 추첨을 하도록 하는 거라서 그 당연히 그 해야 되는 거라서 약간 좀 두 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 임대는 공개 추첨을 하지 않고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개 추첨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도심 내 공급을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서
일반 분양 시에 분양분만큼 세대수 증가를 추가 허용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집이 많이 넓다 싶으면 그걸 두 개로 분할하여서 하나는 일반 분양하고 하나는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반 분양하는 경우에도 이제 세대수 증가를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자기의 주택을 두 개로 분할하여서 일반 분양할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세 5% 범위 한도 내에서 좀 더 추가 허용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사업 속도를 신속하게 할 예정인데, 조합의 신속한 의사 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그 전자의결 총회를 허용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인허가 의제 대상을 추가 확대, 아래 보시면 자가용 전기 설비 공사 계획인가, 소방 관서의 그 건축 허가 동의, 장애인 등 편의 시설 협의 등을 이제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 전자의결 총회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 뭘 또 더 하겠다는 소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자의결 총회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는 이제 이미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이 리모델링은 이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주택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이제 도시정비법에 전자의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에서 당연히 그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아까까지는 계속 이제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써져 있던 게 이제 주택법 개정안이 기발의되었다고 나오는데, 이제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있는 거라서 주택법에서도 이제 전자의결 총회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공사비 검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정비법 이제 29조에 따라서 공사비 검증이 이미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 검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조합원 20% 이상 요청 또는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한 3에서 10% 정도 되는 경우에 조합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전문기관은 이제 뭐 주로 한국부동산이 될 건데요. 이제 한국부동산에서 현재 공사비 검증을 한 180건 정도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6건 정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공사비 검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 검증 결과를 좀 의무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질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사비 검증 같은 경우에 그걸 의무화는 없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앞에 설명드렸던 도시 분쟁위에서 이제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도 이제 조정 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준점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공사비 검증이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부 조합에서 좀 언제 해라 라는 내용이 법에 없기 때문에 그 좀 나중에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장 군수나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시 분쟁위에 오게 되면 도시 분쟁에서도 이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재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제 현재 이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그 전에는 이제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검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가격이 적당한지 대해서도 이제 공공 전문기관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서 이제 해달라고 있는 요청이 있어서 들어오게 된 만큼 공사의 검증 제도가 물론 의무화까지는 안 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실효성 있는 제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